저는 못난 것도 힘이 된다 이 책부터 봤거든요. 예.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마음껏 담배, 예, 저는 정말 사는 거는 정말 이렇게 모범적으로 틀 안에서 규정 안에서 사는데 생각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참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그런 과격한 그런 생활들 자유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런 또 생활하신 걸 보면서 무섭기도 하실 것 같다.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못난 것도 힘이 된다. 저거를 쓸 때는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내 같은 아이들이 발을 못 붙여 학교에서 좀 이렇게 뭐 논다 하는 아이들은 뭐 그냥 소외당하고 뭐 또 선생님들한테 뭐 이렇게 찍히고 뭐 이런 거를 나도 너희보다는 더 세게 놀았는데 지금 선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내 부끄러움을 감추고 있었어요 이때껏. 네 중학교 때 어떻게 생활했어 이러면은 말하기가 두려운 거야 내가. 이거 말하기도 곤란하다 이랬는데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이러면은 강의 철렁 내려앉습니다. 예, 내가 삼류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더라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 삼류고등학교 나왔어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완전히 뭐라더라 날라리가 선생이 됐다고 내보고 아이들도 막 그러죠. 그런데 이걸 읽은 친구들은 내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해요. 그럼 같이 막걸리 한잔 합시다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제 날 잡아라 같이 가자. 자연히 산으로 가는 거야. 그런 친구들 모아서 산으로 가서 산에 가서 먹는 거야. 그렇게 한번 지내고 나면은 동지들이 돼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참 내 벗처럼 사귀는 친구들이 되고 그런 친구들이 지금도 내하고 만나서 살고 있고. 근데 반대로요. 애들이 나도 중고등학교 때는 막 놀아도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학부형들이 이 책을 보고 되게 걱정을 한 적도 있었어요. 선생님은 다행히 그렇게 수렁에서 건진 내 아들이 됐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책을 아이들한테 읽힐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같은 모임에 있는 사람들도. 경론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호덕 선생님이 계셨을 때인데 서로 막 토론을 하다가 이호덕 선생님이 저 손을 들어주셨죠.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고 나도 그러면 놀면 선생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리도 없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 삶을 바로 사느냐 그것에서 이 책은 솔직하게 자기 삶을 드러낸 것으로 지 못난 생활도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거야말로 읽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긴 했는데 나도 조금 걱정은 됐어요. 벗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예, 나는 졸업한 아이들은 벗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죠. 나는 이제 졸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인연은 우연이다.
우연히 만난 인연이다. 너가 뭐 3학년 6반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 이래 됐고 이래 됐는데 헤어질 때 인연은 시작되는 거다. 인연이란 것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난 뒤에 연락 서로 안 하고 이러면 뭐 인연은 끝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맺어지는 인연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너가 인연을 맺어준다면은 좋겠다. 같이 인연을 맺고 살자.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친구를 부를 때도 있고 그 친구가 내한테 이렇게 올 때도 있고 또 우리 반도 아니고 내가 이름을 잘 모르는 아이인데 선생님 어른이 되어서 다시 만나고 이러면 되게 친해져요. 그래가지고 만났던 애들이 많은 게 나는 내한테는 자랑이죠. 예. 그런 친구들이 참 난 좀 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한 50 다 돼가지 그런 친구들은 보면은 이제는 선생님이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뭐 형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술 취하면 형님 하다가 정신만 차리면 선생님이라 해서. 근데 지금 신도고등학교 3학년 지금 다니는 애는 내 아들보다도 나이가 더 어리잖아요. 더 어린데 친구하자 이래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예, 야, 우리 친구 했으면 좋겠다. 징그럽게 무슨 친구냐고 안 한다고 이런. 그래, 내 마음이 그래 들 때가 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김수업 선생님 아시죠? 김수업 선생님께서 당신이 쓰신 책을 내한테 보내시면서 내벗 이상석에게, 내벗 이상석 선생님께 그러면서 이렇게 몇 자 적어주셨더라고. 내벗이라는 그 말에 내가 얼마나 막 감격스럽고 내가 잘해야 될 텐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여기에 보면은 한국글쓰기연구회에서 이호덕 권영생 김수업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소개를 그래 했는데 선생님께 전화가 오셨더라고. 이 선생, 나는 내가 이 선생을 존경한다. 근데 내를 왜 스승의, 돌아가신 두 분은 스승이라 해도 된다. 그런데 나를 스승이라 하지 마라. 나는 이 선생한테도 내가 배우고 나도 또 뭐 가르칠 거 있으면 또 가르치고 주고받는 사이지 그걸 스승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 죽고 나서 무슨 소리를 해도 관계는 없다. 그러나 책을 다시 찍을 때는 스승이라는 그 스승의 반열에 나를 올리지 마라. 그러시구나. 선생님의 마음이 저러시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많이 배웠죠. 많이 깨닫고. 뭐 그 흉내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제자들을 만나면은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요. 태영이라는 친구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학두대 착교 과목일래 보면 이렇게 쓰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나는 태영이가 아무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선생님들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해도 밉지가 않았다. 태영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랬죠.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그렇게 보내시고 나서 그 아이들이 특별히 이렇게 더 눈에 보이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예. 그러니까 그래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았더라면 아마 인생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니들도 계속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겠냐, 이제 그 생각 때문에 더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이. 아니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고, 또 챙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니까 인생은 사는데 다 자기 나름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또 뭐 거기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뭐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마음은 있어요. 인생이 무슨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착하게 살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 나름대로 다 인생이 있는 거야.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는데, 그 가난을 좀 당당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생각은 하지, 그거를 뭐 꼭 뭐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뒤를 챙겨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지금 선생님들 이렇게 뵈면 그 애 한 명 한 명 아이들 삶 잘못될까봐 노심초사 그거 지켜주려고 정말 많은 에너지 쏟고. 그래, 그게 나는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나는 올바른 교육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해서 하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나의 에고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니를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하라고, 니를 위해서 내가 뭐를 사랑을 하고 뭐 이래 되는데,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자식은, 내가 이놈아 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니를 위해서 이 한평생을 살았다 하는 것은 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나는 오히려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냥 더불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맹자를 이야기할 때 위민 정치가 아니고 여민 정치라고. 그러니까 백성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래서 기쁨은 기쁘고 슬픔은 슬프고 어려움은 어렵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이게 진정한 삶이지, 내가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나 아니라고 맹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도 우리가 선생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학생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나는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은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내가 가진 에너지 이상으로 이렇게 쏟다가 소진되어 버려가지고 정말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내 가족조차도 사실은 돌보지 못하고 그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학생들에게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일요일도 나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참 너가 공부하라고 그걸 하는데, 내가 에너지를 쏟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그런데 저거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삶이 따로 있는 거야. 그 삶을 인정하고 그 삶을 봐주고 그러면은 저거가 알아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삶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그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을 하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외형적인 어떤 뭐 발전 이런 것, 또 아니면은 편안하게 사는 것, 결국은 편안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일 안 하고 살게 하는 거거든. 그렇게 살게 하는 교육은 나는 아니다. 난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은 열심히 아이들을 조지는 선생님이거든. 정말로 열심히 조져요.
그런데 그거는 늘 자기 희생이 따른단 말이야. 자기 희생이 따르는데 그렇게 희생 앞에서는 전부 다 희생이라고 하면 다 좋은 걸로만 생각하는데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아이를 뭐 발전시켰다. 더 낫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뭔가를 요구를 하게 돼요. 그게 뭐 경제적이나 물질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나중에 저놈이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나는 안 하고 선생님 이렇게 학생들이랑 만나는 과정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아이들을 전부 다 가정방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와, 니 진짜 열성적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배우러 가는 거예요. 정말 그건 내가 뭐 겸손이 아니고 내가 언제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내가 확인을 하겠는가. 그러면서 나는 아이들한테 배우죠. 와, 이런 데서도 정말로 아이들이 법을 내한테 내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정방문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요. 그 아이들의 말 속에 공자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86번 타고 올라가 가지고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블록으로 그냥 지은 집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는 어떤 친구가 내가 그 묻기를 잘못 물었지요. 야야 그래 뭐 어떤 너 사는 게 괜찮나? 내 같으면은 보면 모르나 이씨.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얘기 그대로 적었습니다. 적당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부족합니다. 내 사는 게 적당하다. 적당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아이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뭐라고 대답하는가? 여태껏 잘 살아왔는데 굳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머니 집 나가버리고 아버지 집에서 늘 누워 계시고 내가 가정방문 간다니까 아버지가 내 보기 싫으니까 바깥에 산책 나가고 안 계셔요. 방금 전에 있었다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신뢰를 했구나 이러니까 그 친구가 아버지 본래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오해하시겠다. 오해 안 합니다. 그래 니는 뭐 필요한 거 없나?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다 사실은 가난 속에서 자기 생각을 키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은 사람을 사려 깊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안타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나는 옛날에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것은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일단 저게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한테 오만한 거고 금방진 거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속에도 행복이 있고 그 속에 보람이 있고 다 있단 말이야. 내가 뭐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몫이고 그것을 우리가 도와줄 뿐이지 내가 대신 무엇을 위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승엽이라는 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게을러 가지고 애들이 이제 학급비를 가지고 학급에 이제 경품 선물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학급비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맨날 지각해서 얘한테 자명종을 사주자. 지각 안 하게 학급비를 가지고 그래서 2개를 사줬대요. 걔한테. 근데
그래도 얘는 지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보통 저희들은 열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고쳐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승엽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거든요. 나는 더 이상 결석 자체를 가지고 걱정하거나 구중하지 않는다. 승엽이한테는 지각 결석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 같으면 이 새끼 이거 자명정까지 사주는데 네가 제각할 수 있나? 그래서 인상 깊어갖고 메모해놨거든요. 그게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이래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상황과 자기 삶의 방식과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학교에 안 가고 있을 때는 밤새워서 책 보거나 글 쓰거나 이래 하고 아침 10시나 11시 내가 일어난다. 그게 내한테 내 패턴이 맞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갖고 새벽 인간이 뭐 새벽형 인간이 뭐 좋은 인간이다.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게 내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각 결석 이거 내가 많이 했거든. 지각을 그게 뭐 인생을 뭐 조지는 일이 아니더라고 그게. 그러다가 내가 필요하면은 와 이거는 뭐 가야 되겠다. 뭐 필요한 일에 내가 뭐 시간을 넣어주거나 이래 하진 않으니까. 그래 그거는 다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꾸 무슨 만들어진 어떤 모범의 어떤 상 여기에 우리가 아이를 가두어 놓고 생각하면은 끝이 없다는 거지.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손자를 키우는데 지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대요. 아이가. 지가 공부를 못했거든. 지가 못하니까 지는 잘했으면 좋겠대. 아버지는 왜 내를 그냥 가만히 놔두었느냐. 가만히 안 놔뒀다. 나도 네한테 얼마나 내가 노심초사했는데. 근데 표가 안 나더라는 거야. 근데 노심초사 할 뿐이지 표를 낼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지는 후회를 하지만은 그게 네 인생이다. 네가 책임져야 될 몫이다. 그거를 내가 끼워 맞춘다고 될 법 하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아름다운 심성을 발현시켜내는 것, 자기 마음속에 하늘의 어떤 천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각을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외부에서 주입시켜서 그 아름다운 뭐 영혼을 주입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나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1980년 초에 대양중학교에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우리 반 아이들은 거의 내가 주례를 했는데 만나면 내한테 맞았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두드려 팼대. 막 아이를 막 책상 위에 꾸리 앉혀놓고 걸상을 들게 해놓고 허벅지를 때렸다는 거야. 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그런 내가 빌었다 아닙니까? 걔들 보고 정말 잘못했다. 졸업하고 나서 만나. 이제 어른이 돼서 만났을 때. 대양공고 대양중학교 시절 1979년에서 85년 이 시대 때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도시락만 하나 사줘도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좋은 선생 되기가 쉬웠죠. 그런데 내가 이때 아이들한테 잘못했던 게 열정이 좀 젊어서 그랬는지 내가 그렇게 애들을 두드리 팼대요. 효성이 내한테 맞은 이야기 하면 막 내가 그냥 그래서 내가 막 빌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미안하다고 지나간 시절인데 용서해라고.
선생님 용서하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속에 씨바 이 소리가 왜 안 숨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열정으로 선생하면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모여고 제자들에게 성모여고 말만 하면 눈물이 날랍니다. 제일 미안합니다. 내 때문에 애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때가 제일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마 정은 제일 크게 깊게 들었을 겁니다. 그거 알아요. 그리고 새롭게 아이들을 만난 아이들이 해가 드는 교실을 문집을 내었던 아이들입니다. 요즘 해운대로 오기 직전 경남공고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남공고 2004년부터 2007년 선생노릇 한지 25년째 되었습니다. 내 나이 52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때가 비로소 교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2이 되었을 때 경남공고 아이들하고 살면서 나는 선생 노릇을 했다 하고 자부합니다.